86쪽에 65번. 자, 65번은 거기 원자번호 20 이하라고 해. 그래야지 풀려. 원자번호 20번 이하, 20 이하의 임의 원소 기호다. 그래야지 문제 풀려. 안 그러면 문제 안 풀려. 총 전자수 비가 양성자수 비잖아. 그러니까 원자번호, 자, 1대2니까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 했을 때, 자, 총 전자수비 1대2니까는 원자번호가 1대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1번에 수소면은 2번에 헬륨이고 3번에 리튬이면은, 그러니까 이거지. 1번에 수소면은 2번에 헬륨이 되고 2번에 헬륨이면은 4번에 베릴륨이 되고, 자, 3번에 리튬이면은 6번에 자, 탄소가 되고, 자, 4번에 베릴륨이면 8번에 산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노가다 떼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최대 주양자 수비. 자, 최대 주양자 수비가 1대2란 얘기는 이거잖아. 예를 들어서 1주기면은 얘는 2주기가 되는 거지. n이 1이니까. 얘는 n이 2가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자, n이 2면은 얘는 뭐가 돼야 돼? n이 4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1대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수소하고 헬륨은 해당 사항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잖아. 20번 사이에는. 그러면은, 자, 19번에 칼륨 안 될까? 20번에 칼슘이면 어떻게 돼? 자, 10번에 네온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자, 바깥쪽에 있는 체외각 전자수비. 얘 8개고. 얘는 2개니까 4대1 나오잖아. 끝. 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10번의 네온과 20번의 칼슘으로 이제 푸는 거지. 자, 다음. 응? 64번? 자, 아르곤하고 칼륨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잖아. 그치? 근데 지금 18번에 아르곤인데, 자, 가는, 자,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 M 껍질에 7개, N 껍질에 하나니까 얘가 바로 뭐가 돼? 들뜬 상태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 8개 바닥 상태가 되겠지. 그럼 19번의 칼륨은 자, 다가 될 것이고, 자, 얘가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 M 껍질 8개, N 껍질 하나니까 얘가 바로 이제 바닥이 되는 거야. 왜냐면 1s2, 2s2, 2p6, 3s2, 3p6, 4s1이거든. 항상 전자비치의 기준은 무조건 오비탈이야. 그리고 그거를 껍질로 바꿀 때는 오비탈 앞에 있는 주양자수 가지고서 껍질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표시를 하는 거지. 근데 라를 잘 봐. 자,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고 M 껍질에 9개거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1s2고, 자, 여기는 2s2, 2p6인데, 자, M 껍질이니까 3s 2개, 3p 6개잖아. 그리고 원래는 이제 4s에 들어가야 되는데 4s에 안 들어가고 뭐야? 여기 8개는 하나 더 들어갔잖아. 그럼 뭐야? 그 다음에 3D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4s에 들어갈 것이 3D로 갔으니까 얘가 뭐가 돼? 들뜬 상태지. 싸움에 어긋났으니까. 그래서 9개가 되는 거지. 그럼 가가 나가 되는 거. 이거 바닥이잖아.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가 갈 때 에너지 방출할 거 아니야. 그치? 자, 다에서 라가 될 때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할까? 에너지 어떻게 돼? 흡수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껍질수가 작을수록 아니지. 얘가 안정한 전자비치잖아. 껍질수가 작을수록 안정한 전자비치가 되는 건 아니잖아. 여기 안껍질 9개 되는데. 들뜬 상태가 되는데. 자, 다음. 전자배치 잘해야 돼. 바닥 상태 따지는 거. 이거. 왜냐면 3단원까지 다 전자배치, 2, 3단원 다 전자배치 나오니까. 자, 다음. 오케이. 어? 뒤에 기출. 모의고사 43번? 네. 140페이지? 이거 답 4번이야, 이거. 답 4번이야, 이거. 자, 이거 뭐냐면은, 자, 요거는, 자, 우리가 2단원, 3단원 보면 2, 3주기에서 이제 가끔 노가다 뜨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2주기니까 상관없는데 어떤 문제는 막 2주기, 3주기 다 써야 돼. 아, 제일 막 짜증나는 문제지. 자, 일단 2주기니까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나. 알지? 자, 그리고 나서 홀 전자수 1, 0, 1, 2, 3, 2, 1, 빵. 자,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저기 그 전자 쌍수야. 그 얘는 1s2기 때문에 하나란 말이야. 1s2, 2s1이니까 하나란 말이야. 1s2, 2s2니까 두 개가 되겠지. 그럼 2px1이니까 두 개, 2py1이니까 두 개, 2pz1이니까 두 개. 잠깐만. 1s2, 2s, 잠깐만. 2px, 2py, 2pz지. 여기까지가 2pz지. 그럼 다시 2px에 들어오니까 하나가 더 생기지? 2py 하나 더 채워지니까 4개 되고 마지막에 5개 되지. 그래서 봐봐. 얘 1s 2개, 2s 2개, 2px 2개, 2py 2개, 2pz 2개. 전자쌍 하나, 둘, 셋, 넷, 5쌍이잖아. 2개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걸 그대로 나눴잖아. 1, 0.5, 1, 1.5, 3분의 2, 0.25. 자, 이렇게 되죠? 뭐, 여기는 0이니까. 자, 그러면, 봐봐. B가 0.5니까 얘가 B가 돼. 그치? 자, 1.5니까 얘가 바로 C가 되고, 0.25니까 얘가 D가 되지? 그러면 1이 A잖아. 근데 거기 봐봐. A는 홀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의 모양이 나머지와 다르다.
자, 리튬은 1s 2개, 2s 하나야. 그래서 홀전자 2s가 있으면 탄소는 1s 2개, 2s 2개, 2px1, 2py1, px잖아. p잖아, p. 그런데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도 홀전자 2px2, 2py2, 2pz1이니까 여기 다 p의 오비탈이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달라야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탄소가 여기 탄소가 돼서는 안 되지. 여기 p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A가 되는 거야. 리튬이. 알지? 그래서 A와 D의 양성자수 원자 번호 3, 4, 5, 6, 7, 8, 9 다 더하면 15, 24 되네. 기억. 자, 홀전자수가 같은 거. 홀전자수 1개, 1개, 1개. 뭐야? 3개잖아. 2가지가 아니라. 그치? 자,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수는 C하고 D. 오비탈 수는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수는 C하고 D. 자, 얘는 어떻게 돼? 질소. EPY1, EPZ1.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 있지. 자, 플로린도 마찬가지로 1s2, 2s2, EPX2, EPY2, EPZ1.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 5개란 말이야. 같잖아. 그래서 기억 디귿이잖아. 그치? 그래서 4번이야. 기억 디귿. 고3들 이제 매주 학교 가지? 쉬는 주 없이? 1, 2학년도 막 격주로. 가고. 야, 이제 고3이네. 자, 다 됐어? 질문 더 없어? 현우, 없어? 자, 이제 우리 주기적 성질. 자, 이 주기적 성질 잘 봐. 왜냐면 요 2단원에서 응용이 됐을 때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이게 주기적 성질이야. 주기적 성질. 자, 주기적 성질이라는 것은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변할 때, 자,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물리량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주기적 성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기적 성질에는 뭐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그리고 뭐 전자 친화도도 있어. 전자 친화도도 주기적 성질이고 유액전화도 주기적 성질인데,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자 친화도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전기 음성도는 3단원으로 넘어갔지만 어차피 수능에서는 이제 전범위니까 같이 묶어서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치? 알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 성질이야. 원자 반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요 세 개가 포커스고, 자, 그럼 요 세 개를 결정하는, 주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 바로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야. 핵의 인력. 그럼 요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잡아당기는데, 근데 모든 전자에다 안쪽 껍질이든 뭐든 간에 전자한테 다 핵의 인력이 존재해. 근데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거는 바로 뭐냐? 원자과 전자에게 미치는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안쪽 껍질 전자가 아니라 맨 바깥쪽 체배각 전자한테 미치는 핵의 인력에 의해서 이 주기적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안쪽 껍질 전자도 핵의 인력이 있어. 알겠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핵의 인력만을 다룰 거냐면 원자과 전자한테 미치는 핵의 인력만을 다루자는 거야. 자, 어쨌든 자, 핵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자, 얘는 마이너스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핵의 인력이란 건 결국은 전기적 인력이에요.
쿨롱의 힘. 알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하량이 커야 되고, 자, 둘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되겠지. 그래서 핵의 인력이라는 것이, 자, 커지려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전하량이 커야 되는데, 어차피 전자의 전하량은 다 똑같아. 그 이제 원자 핵의 전하량이야. 근데 그 원자 핵의 전하량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해. 그래서 유효 핵 전하량이 클수록, 알지? 유효 핵 전하량이 클수록, 자, 그리고 거리, 즉 원자 핵과 원자과 전자, 최외곽 전자까지의 거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핵의 인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다. 자, 유핵 전하량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 핵의 인력은 커진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 자, 그럼 먼저 보면은 이제 유핵 전하량이라는 게 나오잖아. 아니, 핵 전하량이라는 거, 이거는 이미 우리 앞에서 1학년 처음에 할 때 했었단 말이야. 바로 이제 여기 원자핵에는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는 거는 양성자거든. 그래서 핵 전하량은 양성자에 의한 전체 전하량의 크기란 말이야. 그래서 핵 전하량은 양성자 전체 전하량인 거 알겠어. 그러면 핵 전하량이지 왜 유효 핵 전하량일까? 그치? 그러니까 원자핵이 들어있는 양성자가 뭐 몇 개든가 양성자 때문에 나타나는 플러스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최외곽 전자한테 그 크기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떤 이유 때문에 전자한테 미치는 전하량 크기는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유핵 전하량은 전자한테, 자, 실제로 미치는 전하량의 크기. 자, 이것을 우리가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그래. 전자한테 실제로 미치는 전하량의 크기. 이걸 유핵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즉, 유효 핵 전하량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핵 전하량보다 작아요. 그래서 줄어드는 전하량이 생겨. 그거를 가리움 상수라고 얘기한다. 알지? 그래서 유효 핵 전하량은 핵 전하량 빼기 가리움 상수.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전하량이 줄어들어? 어이씨, 그 뭐야 이거, 그치? 자, 보자. 자, 원자번호 3번의 리튬. K 껍질에 2개, L 껍질 하나야. 그럼 양성자가 3개이기 때문에, 자, 핵 전하량을 우리가 상대적 전하량 크기로 나타내면 그냥 플러스 3이에요. 알겠니?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드는 가리움 상수가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나서 실제 유효 핵 전하량이라는 게 있을 거야. 자, 봐. 자, 플러스 3, K 껍질에 2개. 자, L 껍질에 전자 하나. 요거지? 그럼 최외곽 전자가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은 요거예요. 최외곽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럼 요 전자를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면은 별 문제가 없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요 안쪽 껍질에 전자가 있지. 자, 얘와 얘 사이에 뭐가 나타나? 반발력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 껍질 전자와 최외곽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겨버려. 그럼 반발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 요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외곽 전자한테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작은 전하량으로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의 크기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줄어드는 이유는, 가리움 상수가 나타난 이유는, 자, 먼저 첫 번째, 안쪽 껍질 전자와의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요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보다 더 작은 핵의 인력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 전자한테는 플러스 3이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전하량으로 당기는 크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얼만큼 줄어드냐? 1이 줄어들어. 그래서 실제로 전자한테는 플러스 2라는 전하량으로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이 크기가 돼버려. 알겠지?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유핵 전하량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들끼리 서로 반발력이 생기니까 불안정해지잖아. 그러니까 반발력이 커지면 잡아당기는 인력은 줄어들거든. 아니 내가 너를 잡아당기는데 옆에서 서로 막 밀고 있어. 그럼 잡아당기는 내 힘이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플러스 2로 당기는 크기로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전자한테는 플러스 2의 전하량이 미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걸 우리가 유효 핵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핵전하량 왜 줄어들까? 반발력 때문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자, 그렇다면 4번의 베릴륨 보자. 자, K 껍질 2개, L 껍질 2개. 자, 핵전하량 플러스 3입니다. 그쵸? 양성자 4개니까. 자, 안쪽 껍질 전자가 2개이기 때문에 안쪽 껍질 전자에 의한 가리움 상수가 자, 1이 될 거야. 그래서 안쪽 껍질 전자가 이렇게 2개거든. 근데 문제는 체외각 전자도 몇 개야? 2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쪽 껍질 전자와의 반발력도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발력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요 1이라는 가리움 상수가 생겨. 근데 문제는 체외각 전자 또 같은 껍질끼리 요 전자끼리 얘네 간에도 뭐가 생겨버려요? 반발력이 또 생겨버린단 말이야. 알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체외각 전자 간 또는 같은 껍질 안에 전자 간에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력 때문에 어떻게 돼? 또 잡아당긴 인력이 또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체외각 전자가 하나가 더 생겼잖아. 그래서 이렇게 반발력 때문에 자 0.5가 줄어들어. 그러면은 베릴륨이 가지는 핵의 실제 유효 핵 전하량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5 요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유효 핵 전하량이야. 알지? 자, 그래서 가리움 상수가 나타난 이유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야.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자, 어떻게 돼? 핵의 인력이 감소하고 그 감소하는 핵의 인력에 해당하는 전하량 크기. 그것을 우리는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가려막기 효과라고 그래. 알지? 처음에는 뭐 가리움 효과, 뭐 그 다음에 가로막기 효과. 근데 이제 가려막기 효과고, 그럼 가려막기 효과는 1번 안쪽 껍질 전자와의 반발력과 2번 체외각 전자 또는 같은 껍질 간의 전자 간의 반발력 누가 더 크게 영향을 줄까? 가려막기 효과. 안쪽 껍질이야. 왜? 공간이 더 좁잖아. 그치? 좁은 공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반발력이 더 자주 생긴다는 얘기야. 요렇게 반발력이 얘네보다 더 자주 생긴단 말이야. 공간이 더 좁기 때문에 안쪽 껍질 전자가.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 전자가 더 크다. 자, 됐니? 이게 바로 유효 핵 전하량이야. 이게 바로 유핵 전하량. 그래서 요 가리움 상수 바로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크게는 전자들끼리 반발력이야. 알겠지? 전자들끼리 반발력인데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반발력이 가장 크게. 왜? 얘네들은 이 공간이 좁으니까 어떻게 돼? 더 자주 움직이면서 얘네들하고 반발력이 더 자주 생긴단 말이야.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 껍질 전자와의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 같은 껍질 또는 체외각 전자보다는.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 됐니?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같은 주기. 바꾸자.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요거지. 이 주기에서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그치?
원자 번호 커질수록 당연히 양성자가 3개에서 4개니까 핵 전하량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 전하량이 증가하게 돼. 근데 지금 보니까 안쪽 껍질 전자는 똑같이 2개 했지. 증가하는 게 뭐냐면 체외곽 전자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치? 1개에서 2개로. 그러니까 체외곽 전자에 의한 가리움 상수가 어떻게 돼?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체외곽 전자가 커지기 때문에 체외곽 전자에 의한 가리움 상수로 증가해. 근데 문제는 이제 안쪽 껍질 전자는 안 바뀌잖아. 그대로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증가가 봐봐. 핵 전하량도 증가하고 가리움 상수도 증가하는데 가리움 상수는 안쪽 껍질 전자와 체외곽 전자 때문에 나타나잖아. 그럼 이 둘에 의해서 증가하면은 이 둘의 증가폭이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게 돼? 오로지 체외곽 전자에 의해서만 증가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증가폭이 봐봐. 핵 전하량은 1이 증가하는데 가리움 상수는 0.5만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폭이 누가 더 커? 핵 전하량의 증가가 더 커. 맞지? 자, 그래서 유효 핵 전하량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바로 핵 전하량의 증가가 가리움 상수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유핵 전하량 커져. 맞지? 그런데 같은 주기라면 같은 수의 전자 껍질을 갖는단 말이야. 자,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어떻게 돼? 반지름 크기에서 반지름 차이가 적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크게 막 변하는데 같은 껍질이기 때문에 반지름 차이가 적어. 봐봐. 핵의 인력에 영향을 주는 건 이거잖아. 핵의 인력 커지려면 유핵 전하는 커야 되지만 반지름 작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모두 주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 반지름의 영향보다는 유핵 전하량의 영향이 더 크단 말이야. 같은 주기에서는. 반지름 차이가 적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유핵 전하량이 증가하면 핵의 인력 어떻게 돼? 같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핵 전하량 증가, 핵의 인력 증가. 자, 그래서 있잖아. 우리 뒤에 계속 뭐 이온화 에너지 원자 반전 얘기하겠지만은 자, 같은 껍질수야. 자, 유핵 전하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핵의 인력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야.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같은 껍질수에서는 유핵 전하량이 증가하면은 핵의 인력이 증가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반지름 비교할 때, 이온화 에너지 비교할 때 다 사용되는 거야. 요 개념들이. 알겠지? 그래서 같은 껍질수일 때는 유핵 전하량이 커질수록 핵의 인력도 같이 커진다는 거. 자. 같은 조. 자, 원자 번호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이거 3번의 리튬이 K 껍질 2개, L 껍질 하나잖아. 그치? 자, 11번의 나트륨이 K 껍질 2개, L 껍질 8개, N 껍질 하나가 돼요. 자, 19번의 칼륨 K 껍질 2개, L 8개, M 껍질 8개, N 껍질 하나예요. 자, 이거잖아. 그러면 같은 일족에서 원자 번호 커진다는 얘기는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핵 전하량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핵 전하량 커지는데 지금 보면 체외곽 전자는 모두 다 1개로 일정한 대신 누가 커지는 거야? 안쪽 껍질 전자가 2개, 10개, 18개. 그치? 그러니까 안쪽 껍질 전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잖아. 그래서 얘 때문에 가리움 상수가 증가할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로
알지? 그래서 가리움 상수가 증가할 건데 체외각 전자 이에서는 증가하지 않잖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리움 상수는 안쪽 껍질 전자 때문에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폭이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핵전하량의 증가가 가리움 상수의 증가보다 더 크단 말이야. 같은 이유로. 그래서 유효 핵전하량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야. 알죠? 그래서 같은 족, 같은 주기에서 무조건 원자번호 커지면 유핵전하량은 다 증가해. 알겠지? 그런데 껍질이 봐봐. 원자번호 커지면 어떻게 돼? 껍질 수가 늘어나잖아. 2개, 3개, 4개. 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 크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유핵전하량하고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크게 영향 주냐? 같은 쪽에서는 반지름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지면 핵인력 커지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핵인력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핵의 인력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 자, 요거 일단 정리 좀 잘해줘. 유핵전하량과 핵의 인력. 같은 주기에서는 똑같이 증가지만 같은 쪽에서는 유핵전하량과 핵의 인력은 반대야. 반지름 때문에. 잘 정리해. 자, 됐지? 그래서 가끔 가림상수 놓고 이제 막 하는데, 자, 이거 기억해야 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가림상수 증가해. 그래서 가림상수 문제가 나온 것도 있어. 알지? 같은 쪽에서도 원자번호 커지면 가림상수 증가해. 그러니까 A, B, C, D고 가림상수 주어진 다음에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가림상수 가지고. 어쨌든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자, Y축이 유핵전하. 자, 3번이 리튬이야.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면 유핵전하 증가하겠지. 네온이죠. 자,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커져도 유핵전하량 증가하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나트륨이 될 거예요. 자, 3주기에서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핵전하 증가하지? 아르곤. 그럼 어떻게 될까? 띡띡.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헬륨이야. 자, 특히 여러분들 그 수소 있지? 수소. 왜냐면 수소는 그래. 여기 보자. 수소. K 껍질 하나란 말이야. 안쪽 껍질 전자 있어 없어? 없잖아. 체외각 전자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치. 전자 간의 반발력이란 것 자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가리움 상수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만큼은 핵전하량하고 유효 핵전하량이 똑같아. 가리움 상수가 0이기 때문에 얼마로? 플러스 1로. 이게 수소의 특징이야. 이거 같이 알아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유핵전하량을 물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우리가 주기적 성질에서 이제 계속 그래프가 나올 텐데, 지금 누가 더 크냐라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 둘은 같은 족이 아니잖아. 그치? 같은 주기도 아니거든. 왜냐면 같은 족이면 원자번호 클수록 유핵전하량 증가하고 같은 주기면 그치? 같은 족, 같은 주기면 어쨌든 간에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핵전하량 커지니까 같은 족, 같은 주기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같은 쪽 같은 주기가 아니야. 자, 그럼 그때는 뭘로 비교한다? 그래프 모양으로 비교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주기적 성질은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자, 여기가 플로린이고 여기가 마그네슘이잖아. 누가 커? 마그네슘. 아니지? 클랑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이기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원자번호 클수 유액전하는 커지네? 크네? 증가. 이렇게 하다가 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같은 족, 같은 주기가 아니면 무조건 뭐? 그래프 모양으로 비교하자. 알겠지? 자, 다음에. 자, 우리 단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를 단주기율표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해결력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해결력이 커진단 말이야. 그치? 자, 같은 쪽에서는 원자번호 커질수록 내려갈수록 해결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럼 어떻게 돼? 원자번호 작을수록 올라갈수록 해결력 커지지.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우측인데 여기 하나 더 대각선. 대각선까지 하면은 자, 이 방향이 해결력이 커지는 방향이고, 그치? 자, 이건 경향성이니까 해결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원자 반지름이 줄어들고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전기 음성도가 크고 경향성이야. 자, 음이온이 잘 되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해결력이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원자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전부 다 해결력 가지고 얘기할 거야. 물론 여기에서 원자 반지름이나 전기 음성도 할 때는 같은 주기에서는 18쪽 빼고 얘기하지만, 됐지? 18쪽, 전기음성도 18쪽 빼야지. 왜냐면 공유 결합 안 하니까. 그래서 전기음성도 음이온이 가장 잘 된 건 얘 빼면 얘잖아. 그래서 플루린이란 말이야. 하지만 해결력이 가장 큰 헬륨이지. 전자 떼어내기 제일 힘드니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큰 원소는 헬륨이고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플로린이란 말이야. 왜냐면 전기 음성도 할 땐 18쪽을 빼야 돼. 그래서 이 플로린이 바로 이제 여기에 또는 이제 뭐야, 비금속성, 즉 음이온이 잘 되는 게 바로 플로린이야. 그래서 비금속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게 뭐냐? F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지. 자, 어쨌든 해결력이 증가하는 방향에서 경향성 잘 봐. 바로 이제 이런 경향성 가지고서 일단 우리가 잡고 시작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 반지름. 자, 일단 원자 반지름의 정의는 이거지. 원자 핵과 체외각 전자 간의 거리. 그쵸? 근데 체외각 전자가 말이야. 이게 체외각 전자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빛의 속도로 파동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체외각 전자 저기 있어라고 못해. 저기서 이거는 됐지만, 지금 체외각 전자가 저기 있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체외각 전자까지 거리인데, 이 거리는 어디까지 거리가 되냐면은, 체외각 전자가 들어있는, 이거 가져가. 이거 숙제. 자, 체외각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경계까지 거리야. 경계가 바로 원자 반지름이 돼.
그 최외곽 전자가 발견되는 그 오비탈 있잖아. 들어있는 오비탈의 경계까지야. 즉, 그 경계가 이거잖아. 자, 최외곽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90%인 거리. 자, 얘가 바로 원자 반지름이야. 알겠니? 이게 바로 원자 반지름의 정의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나왔었어. 자, 1번의 수소, 1s 1이잖아요. 그러면은 1s 오비탈 했을 때 요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1s 오비탈이거든. 그럼 1s 오비탈의 경계가 자, 요 r이 경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1s 오비탈이 경계가 되고 얘가 바로 수소의 원자 반지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3번의 리튬은 1s 2개, 2s 하나지. 그러면은 자, 바로 이렇게 되지. 2s 오비탈 안쪽에 1s 때문에 말이 하나가 생긴다. 그쵸? 2s 오비탈. 그럼 바로 2s 오비탈의 경계. 여기가 R이 2s 오비탈의 경계가 되면 요 R이 바로 뭐가 돼요? 리튬의 원자 반지름. 됐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의 정의가 자, 요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좀 정리해야 돼, 이거. 예전에 이거는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어. 그런데 이제 한동안은 출제는 안 됐지만, 자, 다시 교육과정 바뀌니까 또 모르지. 경계면이 90%인 거리잖아. 오비탈의 경계가. 저런 걸 살 때 90%딱 그 90%인 지점. 그래서 원자 크기도 마찬가지야. 최외곽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이 90%인 공간이 있지. 그 공간이 바로 원자 크기가 돼버려. 자, 이거는 이제 원자 반지름의 정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문제 나온 적도 있었고, 자, 유형은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유형이야. 알지? 자, 원자 반지름 측정. 자, 측정할 때 진짜로 중요한 것이 요거죠, 요거. 공유 반지름. 공유 결합 반지름. 왜냐면 3단원에서 다시 나오고,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공유 반지름 또는 공유 결합 반지름. 이거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이거잖아. 자, 이렇게 이제 수소가 있다면 수소 원자끼리 이제 공유 결합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놓여지면은 요 원자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결합거리라고 그래. 결합거리. 그러니까 이 거리를 반으로 쪼개면 이게 이제 반지름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합거리를 2로 나누면 그것이 공유 반지름이 되는 건데, 자,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자, 어떤 경우냐? 같은 원자 간에 단일 결합에서만 적용이 돼. 그러니까 이중결합은,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제 산소가 이중결합이 있어. 그래서 이 결합거리가 뭐 D1이에요. 그럼 2분의 D1이 산소의 공유 반지름이 된다? 아니다. 왜? 이중결합이잖아. 단일 결합이야만 공유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 반지름 할 때 요 관계 하나 알아두고, 됐지? 그 다음에,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둬.
우리가 반지름 측정하는 거 되게 많아. 그래서 화투에서는 이제 결정 구조를 이용해서 반지름 측정하는 것도 있고 막 나오는데, 자,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이게 공유 반지름은 뭐냐면은 이게 분자 내에서 측정하는 거야. 알지? 분자 내에서, 그치? 결합거리 가지고. 그럼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분자 간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분자 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 고체가 있어.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아이오딘끼리 이렇게 공유 결합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요게 또 아이오딘 고체가 또 있네? 고체니까 어떻게 돼? 아이오딘 분자끼리 이렇게 서로 만나겠지. 맞니? 그랬을 때 요 분자와 분자 사이 요 거리, 자, 이걸 라지 R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를 반데르발스 거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거리를 반으로 쪼개면, 자, 이거를 2로 나누면 그것이, 자, 반지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자, 이것이 이제 반데르발스 반지름이야. 뭐 딱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공유 반지름 좀 신경 써라. 왜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단원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나온단 말이야. 3단원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H2O2에서 산소 간의 결합거리가, 자, D1이래요. 그러면 과산화수소는 구조식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D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D1이 뭐가 돼? 산소의 공유 반지름이 돼버린단 말이야. 단일 결합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N2F2하고 N2F4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질소 원자 간의 거리를 R1, R2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 N2F2는 질소끼리 했을 때, 자, 질소 결합선 3개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중 결합이잖아. 근데 N2F4는 단일 결합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R1하고 2분의 R2 하게 되면은, 자, 바로 요 관계 성립이 되잖아. 그치? 단일 결합이 더 힘이 약하니까 뭘 거 아니야? 그래서 요 2분의 R1이 질소의 뭐가 된다? 공유 반지름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네? 정리 잘해도. 이건 어차피 우리가 뒤에 3단원에서 나오는 거라 같이 연결시켜서 반지름 측정할 때, 자, 이런 게 있다. 알겠지?